내 나이 62살에 나는 빚 5천만 원을 대신 갚아준다는 그 한마디에 다시 시집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늙어서 무슨 청승이냐고, 곱게 혼자 늙다가지 그게 무슨 망령이냐고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그때 나에게는 선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람을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끝내는 사람의 얼굴빛까지 바꿔놓는 무서운 것이더군요. 영감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나는 그 빚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더니 그 긴 병수발 끝에 남은 것은 정 떨어진 자식들과 병원에서 날아온 종이 뭉치들과 영감이 동생을 위해 도장을 찍어준 보증빚뿐이었습니다. 다 합치니 5천만 원. 내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 이제 와서 나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디 가난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영감과 나는 평생 새빵을 전전하다 늙음하게야 겨우 작은 집 한 칸을 마련했지요. 남부럽지 않게 살지는 못했어도 서로 따뜻한 밥 한 술 나눠 먹으며 정으로 버텼습니다. 영감은 말수는 적어도 속이 깊은 사람이라 내 손이 거칠어질까봐 모든 일은 늘 먼저 나서서 했지요. 그런 사람이 몇 해를 알아눕더니 나중에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병수발을 들면서 나는 내 몸이 어떻게 늙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영감이 떠나던 날 나는 울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것이 앞으로 이 빚을 어찌하나 하는 막막함이었으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막다른 곳에 몰리면 슬퍼할 겨를도 사치가 되더군요. 나는 영감의 영정 앞에서 죄스럽게도 돈 걱정을 했습니다. 그 미안함이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민수에게는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애도 제 식구 건사하느라 허리가 휘는 형편이었고 며느리 눈치는 또 어떻고요. 명절에 한번 얼굴 비추는 것도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던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살던 그 작은 집 한 칸마저 넘어가게 생겼는데 나는 그저 마루에 앉아 마당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먼 친척 되는 아주머니가 사람 하나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종배라는 이였습니다. 나보다 3살 위, 일찍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사는 남자라고 했지요. 작은 건물도 하나 있고 형편이 넉넉하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살아준다면 내 빚을 대신 갚아주겠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을 겪어보셨습니까?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 그저 살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 남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 집에 들어가 무엇을 보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먼저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때의 나였다면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손을 잡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거절하셨겠습니까? 댓글로 꼭 한마디 남겨주세요. 같은 세월을 건너온 사람들의 마음이 참 궁금합니다. 처음 박종배라는 사람을 만난 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점잖은 양복을 차려입고 말씨도 부드럽고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시켜주더군요. 그 사람은 내 손을 보더니 고생 많이 한 손이라고 이제는 편하게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감 떠난 뒤로 누가 나에게 그런 다정한 말을 해준 적이 있었던가요? 그날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참 많이도 했습니다. 젊어서 고생해서 작은 건물 하나 일구었다고, 자식들도 다 키워 내보냈다고, 이제는 적적해서 말동무가 그립다고요. 나는 그 말이 다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찌 그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다정함만 보고 나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그 자리에 데려간 친척 아주머니는 돌아오는 길에 내 손을 잡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2번 오는 게 아니라고, 늙어서 빚 없이 편히 사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 아주머니도 어쩌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 받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자리를 놓아주고 사례를 받는 일이 그분의 살림 미천이었으니까요. 그때는 그저 나를 위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람이 궁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조차 은인으로 보이는 법이더군요. 그날 밤 나는 영감의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좀 잘못되어도 너무 나무라지 마오.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나는 마음속으로 먼저 간 사람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일이 이토록 모진데 떠난 사람이 무얼 어쩌겠습니까? 다만 그 사진 속 영감의 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나를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늙어서 다시 남자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먼저 떠난 영감에게 미안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보다 더 큰 것이 빚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보며 그 숫자를 세던 날들,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나는 무엇이든 붙잡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그 나이에 남의 집살이를 하러 가느냐고요. 하지만 그 애의 눈빛 속에는 솔직히 말하면 안도하는 빛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미의 빚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도 얼마나 큰 짐을 더는 일이었겠습니까? 나는 그 안도하는 눈빛을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늙은 어미가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지요. 며느리는 또 어땠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어머님 좋으실 대로 하시라 했지만 돌아서는 그 입가에 옅은 웃음이 스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골칫덩어리 시어머니의 빚이 남의 손으로 사라진다니 그 애로서는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나는 그 웃음을 못 본 척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내가 그 짐을 지고 멀리 떠나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렇게 며칠을 더 망설이다가 나는 결국 그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친척 아주머니에게 그러겠노라 전하던 날 나는 마치 낭떠러지에서 한 발을 내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단단한 땅인지 허공인지도 모르면서요. 사람이 절박하면 눈을 감고도 발을 내딛게 되는 법이더군요. 결혼식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사무소에 가서 종이에 도장을 찍고 가까운 사람 몇만 불러 국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다였습니다. 그 사람은 약속대로 내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빚쟁이들의 전화가 뚝 끊기던 그날, 나는 정말이지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나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던 그날, 그 사람은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게 종이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빚을 다 정리했다는 영수증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 손에 쥐어주는 대신 그 사람은 그 종이를 곱게 접어 자기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잘 간직하고 있겠다고요. 그때 나는 그 말의 뜻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앞으로 몇 해 동안 나를 묶어두는 사슬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도장을 찍던 그날, 민수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 애는 식장도 아닌 동사무소 앞에 서서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렸지요. 어미가 남의 집에 몸을 의탁하러 가는 자리를 자식이 어찌 웃으며 지켜볼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그 애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어미는 이제 빚 걱정 없이 살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그 굽은 등을 바라보며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말아 손님 며칠 대접하던 그 자리에서도 박종배는 시종 무뚝뚝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점잖은 척하더니 손님이 가고 나자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상을 치우는 내게 어서 짐을 챙기라고 마치 일꾼 부리듯 말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 결혼은 부부의 연을 맺는 일이 아니라 사람 하나를 사들이는 거래였다는 것을요. 박종배의 집은 겉보기에는 번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집에는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닫혀있던 방처럼 퀴퀴한 침묵 같은 것이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지요. 집안 살림은 손때가 묻지 않아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릇 하나, 수저 하나에도 정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방 한쪽에는 늘 잠겨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방만은 절대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방문을 지날 때마다 까닭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토록 단단히 잠가두는 것일까? 그때는 그저 막연히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맞은 첫날 밤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낯선 방, 낯선 이불에서는 오래 묵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그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박종배는 안방에서, 나는 건넌방에서 잤습니다. 부부라는 이름뿐 우리 사이에는 처음부터 차디찬 벽이 하나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벽을 사이에 두고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자꾸만 되물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나는 미처 날이 밝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어서 일어나 밥을 지으라고 재촉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그 집 손이 누이라는 노인의 첫인사였습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부엌으로 떠밀려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새벽은 단 하루도 편히 밝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나도 이 모든 것이 곧 나아지리라 믿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살다 보면 정도 들고 서로 맞춰가는 법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더 부지런히 움직였고 더 살갑게 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집의 냉기는 풀리기는커녕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나의 정성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럴수록 그들의 요구는 끝없이 늘어났지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빚을 갚으러 들어온 한낱 일손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 무렵 나는 밤마다 영감을 그리워했습니다. 가난해도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던 그 사람이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떠난 사람은 말이 없는데 나는 자꾸만 그 사람에게 하소연을 했지요. 여보, 내가 잘못 왔나 봐요. 여기는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 혼잣말이 끝나면 텅 빈 방 안에는 내 한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신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 사람은 나를 아내로 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를 부엌으로 보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그의 옷을 다리고 그의 늙은 어머니뻘 되는 손이 동서까지 모시는 일이 내 몫이 되었지요. 나는 아내가 아니라 돈을 받고 들어온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빚 5천만 원, 그것이 내 몸값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 사람의 손이 누이라는 노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그 노인은 종일 안방에 누워 나를 부려먹었습니다. 물 떠와라, 발 주물러라, 죽을 새로 쑤어와라. 조금이라도 틈뜨면 지팡이로 방바닥을 쾅쾅 두드리며 호통을 쳤지요. 나도 이미 60을 넘긴 늙은 몸인데 그 집에서 나는 가장 어린 종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누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군부를 떼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그 노인의 시중을 들다 보면 어느새 또 밤이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그 집 사람 누구도 내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듯, 마치 처음부터 그러라고 들인 사람인 듯 나를 대했지요. 나는 가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먼저 떠난 영감이 차라리 그리웠습니다. 가난해도 정은 있었던 그 시절이 말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또 어떻고요. 딸 미경이와 아들 준호는 나를 볼 때마다 눈을 흘겼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늙은 여우라고 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지요. 가진 것 하나 없이 빚더미에 깔려있던 내가 누구의 재산을 노린다는 말입니까? 나는 억울했지만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받고 들어온 사람의 입은 그렇게 무거운 법이더군요. 미경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들를 때마다 꼭 부엌 살림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무엇이 없어졌네, 무엇이 줄었네 하면서 나를 도둑 취급했지요. 하루는 안방 장롱을 열어보더니 어머니 폐물이 어디 갔느냐고 내게 따져 물었습니다. 나는 그런 폐물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말입니다. 그 애의 눈빛은 마치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그 모진 말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날 미경이는 끝내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내 보따리까지 풀어 헤쳤습니다. 행여 무얼 훔쳐두지는 않았나 살핀 것이지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낡은 속옷 몇 벌과 먼저 떠난 영감의 손때 묻은 손수건 한 장뿐이었습니다. 미경이는 그것을 보고 코웃음을 치며 내던졌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그 손수건을 주워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 집에서 지닐 수 있는 유일한 내 것이었으니까요. 아들 준호는 더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면 아버지를 향해 큰 소리로 따졌지요. 왜 저런 늙은 여자를 들여 우리 재산을 축내느냐고요. 그럴 때마다 박종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흘끗 쳐다볼 뿐이었지요. 마치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듯한 그 눈빛이 나는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한 번은 준호가 술김에 내 방문을 발로 차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그 거친 소리가 잦아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날이 밝을 때까지 떨었습니다. 내 나이 60이 넘도록 누군가의 발길질 소리에 떨며 밤을 새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토록 모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 집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아들 준호는 더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면 아버지를 향해 큰 소리로 따졌지요. 왜 저런 늙은 여자를 들여 우리 재산을 축내느냐고요. 그럴 때마다 박종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흘끗 쳐다볼 뿐이었지요. 마치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듯한 그 눈빛이 나는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그 집은 더 살벌해졌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이는 날, 나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갈비를 재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에 둘러앉으면 나는 그 식구들 틈에 끼지도 못하고 부엌 한 구석에서 혼자 찬밥을 먹어야 했지요. 그날 나는 문득 멀리 있는 내 아들 민수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내 손주들은 잘 크고 있을까? 며느리는 차례상을 어떻게 차렸을까? 같은 명절인데 나는 남의 집 부엌에서 남의 차례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서름을 무슨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날 밤 나는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옛 명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어도 영감과 민수와 셋이 둘러앉아 떡국 한 그릇을 나눠 먹던 그 시절 말입니다. 민수가 어릴 적 세배를 하고 받은 세뱃돈을 자랑하던 모습, 영감이 흐뭇하게 웃던 그 얼굴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 줄도 몰랐습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가졌던 것의 귀함을 아는 법이더군요. 나는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멀리 있는 아들에게 전화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세였지요. 나는 그저 부엌창 너머로 떠오른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아들의 안부를 빌었습니다. 민수야, 어미는 잘 있으니 너희나 부디 무탈하거라. 그 달빛이 내 대신 아들의 창가에도 비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종배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드럽던 말씨는 온데간데 없고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국이 짜다고, 방이 춥다고, 자기 양말이 어디 있느냐고. 처음에는 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늙은 남자들이 다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화는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상을 물리다가 국그릇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더니 상을 발로 밀쳐버렸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한참 노려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나는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손이 아니라 마음이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손찌검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과 그 눈빛은 어떤 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또 한 번은 내가 그의 약봉지를 잘못 챙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봉지를 방바닥에 내던지며 이러다 사람 잡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씩씩거리다 문을 잠그고 며칠 동안 나와 말을 섞지 않았지요. 그 며칠의 침묵이 나에게는 천년처럼 길고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큰 소리로 나무라는 편이 그 얼음 같은 침묵보다 나았습니다. 침묵으로 사람을 벌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무서운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그럴 때면 부엌에 쪼그려 앉아 행여 무슨 일이 벌어질까 숨을 죽였습니다.
그 집에서 나는 늘 다음에 닥칠 일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으로 화를 낼까? 무엇이 그의 비위를 거스를까? 그렇게 매 순간 눈치를 보며 사는 동안 내 마음은 점점 작은 새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은 끝내 제 마음의 주인 자리마저 내어주게 되는 법이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동안 나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누구와도 속내를 나눌 수 없으니 마음은 똥고 또 또아갔지요. 가슴에 맺힌 말들이 갈 곳을 잃고 그저 한숨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곳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외롭게 하는 줄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의 눈치를 보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그가 헛기침만 해도 가슴이 철렁했고 발소리만 들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긴장했지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메마르게 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갔습니다. 어느새 나는 웃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누이라는 노인은 내가 조금이라도 쉬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려고 마루에 걸터 앉으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지팡이로 마루장을 두드리며 호통을 쳤지요. 돈 받고 들어온 사람이 무슨 염치로 앉아 쉬느냐고요. 나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내 처지가 정말로 그러했으니까요. 하루는 그 노인의 옷을 빨다가 손이 고바 빨래 방망이를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것을 보고 다 늙은 게 손도 야무지지 못하다며 한참을 나무랐습니다. 나는 시린 손을 호호 불며 차가운 물에 다시 빨래를 헹궜습니다. 그때 문득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위해 이런 수모를 견디고 있는가 싶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누가 볼까봐 얼른 닦아내야 했습니다. 우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세였지요. 나는 그 집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 보려 애썼습니다. 마당에 시든 화분에 물을 주고 먼지 앉은 살림을 닦고 정성껏 밥상을 차렸지요. 그러나 그 집 사람들은 나의 그런 마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만 베푼다고 피어나는 것이 아니더군요. 나의 정성은 메마른 땅에 뿌린 물처럼 흔적도 없이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단 한 푼도 손에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갈 때면 영수증을 가져오라 했고 콩나물 한 봉지 값까지 일일이 따졌습니다. 내가 빚을 갚은 그 돈은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할 빚이 되어 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네 빚을 갚아주었으니 너는 평생토록 내게 갚아야 한다고요. 겨울이 되어도 그는 내게 두툼한 옷 한 벌 사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추운 부엌에서 영감이 살아생전 입던 낡은 속옷을 껴입고 일했습니다. 어쩌다 몸이 아파 약 한 첩이 필요해도 그 앞에서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늙은 몸이 여기저기 쑤셔도 나는 그저 끙끙 앓으며 참았습니다. 내 몸 하나 돌보는 일조차 그 집에서는 사치였으니까요. 돈에 묶인 사람의 신세가 그렇게 서럽고 초라한 것이더군요. 한 번은 김씨 할머니가 안쓰러워 자기 두루마기를 하나 내게 주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조차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났느냐고 캐물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으니까요. 나는 그 따뜻한 마음을 눈물로 사양했습니다. 남이 주는 옷 한 벌조차 마음 편히 받지 못하는 신세라니 나는 그날 내 처지가 그렇게 가여웠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날이면 그는 동전 한 템까지 세어서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오면 산 물건과 영수증을 일일이 맞춰보았지요. 두부 한 모를 더 샀다고 콩나물이 비싸다고 한참을 나무랐습니다. 나는 평생 살림을 알뜰하게 해온 사람인데 그 집에서는 도둑이라도 된 양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조차 내 사정을 눈치채고 혀를 차곤 했지요. 그 측은한 눈길이 나는 또 그렇게 부끄러웠습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반가워하며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나는 그 호의조차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면 또 무슨 추궁을 당할지 두려웠으니까요. 나는 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길가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 노릇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콩나물을 파는 늙은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 사정을 눈치챘는지 올 때마다 콩나물을 한 줌씩 더 얹어 주었습니다. 영수증에 적히지 않게 슬그머니 봉지에 넣어주면서요.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손길에 나는 매번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모진 세상에도 그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더군요. 나는 그 한 줌의 정으로 그 모진 나날을 버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시장 한복판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지요. 사람들이 놀라 나를 둘러쌌고 그 콩나물 아주머니가 달려와 내 손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나는 집에 늦었다는 생각에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쓰러져 누운 와중에도 나는 내 몸보다 그 사람의 눈치를 먼저 살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내 신세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박종배는 늦었다며 또 한바탕 나무랐습니다. 내가 길에서 쓰러졌다는 말은 차마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내 안색이 어떤지, 내가 끼니는 거르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지요. 사람이 사람을 이토록 무심히 대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새삼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아들 민수와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종배는 내가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습니다. 친정 자식한테 무얼 그리 빼돌리느냐고 통화하는 옆에서 귀를 세우고 들었지요. 나는 점점 바깥 세상과 끊어져 갔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 혼자 갇힌 것처럼 하루하루가 캄캄했습니다. 한 번은 민수가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다며 집으로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수화기를 들자 박종배가 어느새 다가와 그 수화기를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는 잘 계시니 걱정 말라며 자주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요. 나는 아들의 목소리를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그저 멀어지는 수화기 너머의 소리만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자식이 지척에 있어도 만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사무치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자꾸만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한 여인이 하얀 한복을 입고 그 잠긴 방문 앞에 서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꿈이었지요.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픈 눈으로 나를 보다가 어서 이곳을 떠나라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나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면 옆방에서 박종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모으고 부디 오늘 밤만은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무엇을 향한 기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캄캄한 방 안에서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막다른 곳에 몰리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라도 매달리게 되는 법이더군요. 그 무렵 나는 길에서 우연히 민수 또래의 청년을 보면 한참을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내 아들도 저렇게 어딘가에서 제 식구를 건사하며 살고 있겠지 하는 생각에서였지요. 손주들은 그새 얼마나 컸을까? 며느리와는 잘 지내고 있을까? 묻고 싶은 것은 산처럼 쌓여가는데 나는 그 무엇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리움이 그 집에서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민수가 어릴 적 내 치맛자락을 붙잡고 따라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어디 가지 말라고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매달리던 그 작은 아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다 자라 어른이 되었는데 정작 어미인 내가 그 아이 곁을 떠나 이 먼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얄갑지요. 나는 그 그리운 얼굴을 마음에 그리며 또 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어서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도 또 살게 합니다. 나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하나로 무너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언젠가 꼭 그 아이의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작은 다짐이 나를 지탱한 마지막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 하나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그 추운 집에서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민수도 어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애는 어미가 제 발로 택한 길이라 여겨 차마 깊이 캐묻지 못했지요. 나 또한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자는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 때문에 도리어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때로는 사람을 갈라놓는 법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씨 할머니가 나를 슬그머니 부르더군요. 담장 너머로 나를 한참 바라보던 그분의 눈빛이 어쩐지 측은하고도 두려워 보였습니다. 그분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댁은 그 집 먼저 안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박종배에게 나보다 먼저 살던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살던 그 부인은 마음씨 곱고 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 역시 어려운 형편에 그 집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나처럼 빚에 쫓겨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부인도 그 집에서 종처럼 부려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해 겨울 그 부인이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니, 나갔다기보다는 사라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부인이 친정으로 갔다고도 하고 먼 데로 떠났다고도 했지만 그 누구도 그 뒤로 그 부인의 얼굴을 다시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그 부인이 사라지기 며칠 전 마을에서 그 부인을 마주쳤다고 했지요. 그때 그 부인의 손목에는 시퍼런 자국이 있었고 눈은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 김씨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부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날 그 부인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 부인을 떠올리며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부인은 새벽이면 늘 마당을 쓸었다고 합니다. 담장 너머로 김씨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던 곱고 조용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부인의 웃음이 사라졌고 마당을 쓰는 손길에도 힘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아예 마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들어가는 것을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어쩌지 못했다고 김씨 할머니는 자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부인의 일을 모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이 두려워 다들 못 본 척 입을 다물었던 것이지요. 그 부인이 사라진 뒤에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박종배는 그 부인이 친정으로 갔다고만 했고 누구도 더는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마을 사람들의 침묵 속에 조용히 지워져 갔습니다. 나는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바로 그 부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집, 같은 부엌, 같은 침묵. 그 부인이 걸었던 그 길을 나는 한 걸음씩 똑같이 따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박종배가 화를 낼 때마다 그의 눈빛에 서리던 그 차가운 기운, 그것의 정체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곱고 참하던 그 부인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왜 아무도 그 뒤를 모른다는 것일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잠긴 작은 방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박종배가 외출한 틈을 타 나는 그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문틈으로 오래 묵은 냄새가 새어나왔지요. 나는 그 방 앞에서 까닭 모를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저 방 안에 사라진 그 부인의 흔적이 그대로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다락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랜 한복 한 벌과 빛이 누렇게 변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인이 수줍게 웃고 있었지요. 곱고 참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라졌다는 그 먼저 부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그 부인이 사진 속에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한복 자락 사이에서 나는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써 내려간 듯한 글씨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더는 못 살겠다고, 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그 글은 채 끝맺지도 못한 채 끊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부인의 두려움이 마치 내 두려움처럼 가슴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잠긴 방을 더욱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그 방 쪽에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새어 나오는 듯도 했습니다. 늙은 집이 우는 소리였을 테지만 내 귀에는 자꾸만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지요. 나는 그 방 앞을 지날 때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떤 비밀은 알지 못하는 채로 두는 것이 차라리 견딜 만한 법이니까요. 한 번은 박종배가 그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것은 낮게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마치 그 방 안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그 소리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방에서 나올 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지만 그 광경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다락의 상자를 들킬까봐 늘 마음을 졸였습니다. 행여 내가 그 부인의 흔적을 보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으니까요. 나는 그 사진 속 부인의 얼굴을 마음에 새기고 상자는 다시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부인이 끝맺지 못한 글의 마지막 구절이 자꾸만 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무서워서 더는 못 살겠다던 그 떨리는 글씨가 말입니다. 나는 그 사진과 종이를 다시 상자에 넣어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행여 박종배가 알아챌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그 부인의 뒤를 그대로 밟고 있다는 무서운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부인이 걸었던 길의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끝이 결코 평안하지 않았으리라는 것만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동사무소에서 나온 젊은 복지사 한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살피러 다닌다고 했지요. 나는 그 사람에게 무어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박종배가 어느새 문 앞을 막아서더니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다며 그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그 복지사의 등 뒤에서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바깥으로 향하던 가느다란 빛 한 줄기가 닫혀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집의 담장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담장 밖 사람들에게 좀처럼 가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번듯한 그 집과 점잖은 척하는 그 사람만 보았지 그 안에서 한 늙은 여자가 어떻게 시들어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남의 집 담장 안을 들여다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두려운 일이니까요.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담장을 넘어 내 손을 잡아주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먼저 사라진 그 부인도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그저 담장 너머로 내미는 따뜻한 손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내밀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요. 나는 그 시절 누구를 원망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가 무사히 저물기를, 오늘 밤도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사람이 가장 약해지면 바라는 것이 그렇게 작아지더군요. 큰 행복도 큰 욕심도 다 사라지고 오직 무탈한 하루 하나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바람 하나를 붙들고 나는 그 긴 겨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나는 그 복지사를 붙잡지 못했을까? 왜 한마디를 못했을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을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무서운 사람과 한 지붕 아래 오래 살다 보면 어느새 제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법이더군요. 나는 점점 사라진 그 부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큰맘 먹고 그 집을 나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보따리도 챙기지 못한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큰 길까지 걸어 나갔지요. 그런데 막상 거리에 서고 보니 내가 갈 곳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자니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고 친구 집에 신세를 지자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나는 결국 해가 질 무렵 다시 그 집 대문 앞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갈 곳 없는 늙은이에게는 그 모진 집조차 한 끼 밥과 잠자리가 있는 유일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날 박종배는 내가 어디를 다녀왔느냐고 캐물었습니다. 나는 그저 바람을 쐬고 왔다고 둘러댔지만 그의 눈빛은 내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한참 노려보더니 다시는 멋대로 집을 비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어떤 호통보다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줄에 묶인 사람처럼 그 집을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나는 차츰 나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거울 앞에서도 나를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등은 굽고 얼굴에는 그늘이 졌으며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졌지요. 한때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정 많던 내가 그 집에서는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이 그토록 귀하고도 어려운 것인 줄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도 옆집 김씨 할머니는 가끔 담장 너머로 따뜻한 것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고구마 한 알, 갓 부친 부침개 한 조각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외출한 틈을 타 우리는 담장 아래에서 잠깐씩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 짧은 순간이 그 집에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틈이었습니다. 사람의 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담장 하나를 넘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더군요. 하루는 김씨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댁은 절대 그 먼저 부인처럼 되지 말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서 그 집을 나오라고요. 그 말에 나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뒤로 나를 사람으로 걱정해준 첫마디였으니까요. 나는 그 따뜻한 손을 잡고 꼭 그러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조금 편한 잠을 잤습니다. 세상에 내 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비록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일 뿐이었지만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었지요. 어쩌면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진심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가 그 집에서 보낸 가장 길고 추웠던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계셔주세요. 잠시 후면 그 집의 닫힌 방문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알게 되실 테니까요. 그 겨울 박종배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한 사람이라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는 일이 잦아졌지요. 그럴 때마다 그는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자기 몸이 약해지는 것이 마치 내 탓이라도 되는 양 애좀은 나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병이 들자 그는 더욱 나를 옆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밤새 곁에서 시중을 들게 했지요. 그러면서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약이 쓰다고 죽이 식었다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나는 밤낮 없이 그 곁을 지키느라 내 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새 나도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잦아졌고 거울 속에 나는 그 부인의 사진처럼 빛이 발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가장 길고 힘들었습니다. 그는 두어 시간마다 나를 깨워 물을 찾고 이불을 고쳐달라 하고 등을 두드려 달라 했습니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의 머리맡을 지켰지요. 그러면서도 행여 무슨 일이 생길까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을 새우다 보면 내가 환자인지 그가 환자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돌보는 일이 그토록 사람을 지치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병수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막상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먼저 떠난 영감을 떠나보낸 그 시절이 자꾸만 겹쳐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자리를 2번이나 지키게 되다니 내 팔자가 어찌 이런가 싶었지요. 그러나 2사람을 보내는 내 마음의 무게는 하늘과 땅처럼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이었고 한 사람은 두려움이었으니까요. 그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처럼 그 집에 하루하루도 차갑게 얼어붙어 갔지요. 병든 그는 점점 더 자주 그 부인의 이름을 불렀고 자식들은 점점 더 자주 다투었으며 나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것이 끝을 향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한가운데에서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그가 잠시 정신이 맑아진 틈에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그 다정한 말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미워하던 마음과 가엾어하던 마음이 한꺼번에 뒤엉켜 그저 눈물만 흘렸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모순된 것인 줄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정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튿날이면 그는 다시 사나워졌고 나는 다시 그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잠깐의 따뜻함과 긴 두려움 사이에서 내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집에서 내가 겪은 가장 잔인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미워할 수만 있었다면 차라리 견디기 쉬웠을 텐데 그 사람은 끝까지 나를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병이 들자 더욱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혹시라도 내 손에 넘어갈까봐 그것을 지키러 온 것이었지요. 미경이는 내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신 같은 사람에게 돌아갈 몫은 한 푼도 없으니 꿈도 꾸지 말라고요.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초에 나는 그 집 재산에 눈독을 들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머리맡에서 재산 이야기로 다투었습니다. 병든 아비가 듣는 줄도 모르고 건물은 누가 갖느니, 통장은 어떻게 나누느니 목소리를 높였지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사람이 돈 앞에서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허리가 댑니다. 그 사람도 막상 병들어 누우니 자식들에게는 그저 재산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문득 멀리 있는 내 아들 민수를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경이와 준호는 변호사를 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또렷할 때 도장을 받아두어야 한다며 병상에 누운 사람에게 이런저런 서류를 들이밀었지요. 나는 그 광경을 차마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어 부엌으로 물러나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 어떤 서류에도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내가 바란 것은 재산이 아니라 그저 사람답게 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은 내가 행여 무얼 챙길까봐 밤에도 번갈아 그 집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병든 아비의 약 1번, 죽 1수를 떠먹이는 일은 모두 내 몫으로 떠넘겼지요. 효도는 입으로만 하고 받은 일은 모두 남에게 맡기는 그 모습이 나는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내 아들 민수는 가난해도 저러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이 많다고 효자가 나는 것이 아니더군요. 마음이 있어야 효자가 나는 것이지요. 병이 깊어갈수록 박종배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식은땀을 흘렸지요. 그 이름은 먼저 세상을 떠난 그 부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헛것을 보는 듯 허공에 대고 손을 내저으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가 마음속에 무거운 죄 하나를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어떤 밤이면 그는 잠에서 깨어나 벽을 향해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라고,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를 찾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그 옆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평생 지은 죄는 결국 그 마지막 밤에 모두 제 발로 찾아오는 법인가 봅니다. 그가 헛소리를 하는 밤이면 나는 그의 곁에서 그 모든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그 부인에게 빌었고 어떤 밤에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잠긴 방을 가리키며 저기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소리치기도 했지요. 나는 그 곁에서 그가 평생 등에 지고 살아온 짐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남에게 모질게 군 죄는 끝내 제 마음을 갉아먹고야 마는 법이더군요. 낮이 되면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나워졌습니다. 밤의 두려움을 들킨 것이 부끄러웠는지 더욱 매섭게 나를 몰아붙였지요. 나는 그 사람의 낮과 밤을 모두 견디며 점점 더 깊은 우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가엾기도 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가엾어하는 그 마음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이더군요. 어느 깊은 밤, 그가 나를 머리맡에 불러 앉혔습니다. 그날따라 그의 눈빛이 유난히 흐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떠난 그 사람에게 너무 모질게 굴었다고요. 그 사람도 빚 때문에 자기에게 시집을 왔고 자기는 그 빚을 빌미로 그 사람을 종처럼 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려 하던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그 밤 이야기를 꺼내다 말고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말하지 않은 그 밤의 일이 오히려 첫마디 말보다 더 또렷하게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곱고 참하던 그 부인이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나는 차마 끝까지 묻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듣지 않는 편이 사람을 살게 하는 법이니까요. 그는 그날 밤 내 손을 꼭 붙잡고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자기가 떠나거든 그 잠긴 방만은 절대 열어보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부인의 바랜 한복과 끝맺지 못한 그 글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요. 빚이고 뭐고 이대로 가다가는 나도 그 부인처럼 흔적 없이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몰래 아들 민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미가 잘못했다고 이제라도 돌아가고 싶다고요. 편지를 쓰는 내내 내 손은 떨렸습니다. 행여 그 사람에게 들킬까 글자 하나 쓸 때마다 방문을 돌아보았지요. 나는 그 편지를 속옷 깊숙이 감추어 두었다가 시장에 가는 길에 몰래 붙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다시 자식의 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빈손이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던 날 하마터면 그에게 들킬 뻔했습니다. 내가 막 봉투에 편지를 넣고 있을 때 인기척도 없이 방문이 열렸으니까요. 나는 황급히 편지를 치맛자락 밑으로 감추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내 손과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무얼 찾지 못하고 돌아섰지만 그 짧은 순간에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편지를 들켰더라면 나 역시 그 부인처럼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품에 안고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가는 길에 꼭 붙이리라. 그렇게 다짐하면서요. 아들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그 작은 희망 하나가 그 무서운 집에서 나를 버티게 한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어루만지며 부디 이 마음이 자식에게 가닿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것이 그 집에서 내가 품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던가요. 내가 떠날 결심을 한 바로 그 무렵 박종배의 병세가 갑자기 위중해졌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나는 그 곁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이야기는 내가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곧 그날 밤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분명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가락은 한참을 허공에서 떨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내 머릿속으로는 지난 몇 해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부엌대기처럼 부려지던 날들, 콩나물값까지 따지던 그 목소리, 곱고 참하던 그 부인의 사라진 얼굴. 나는 그 순간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잠시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내 그 망설임을 떨치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다만 그 망설였던 짧은 시간이 평생 내 가슴에 멍울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박종배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 겨울밤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날 내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무언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정해진 일이었을까요? 나는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망설임만큼은 평생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더군요. 박종배가 떠나자 그의 자식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나를 그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재산은 한 푼도 내 몫이 아니라며 내가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처음 들어올 때 가져온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갚았던 그 빚만큼은 다시 지지 않게 되었지요. 그것 하나가 그 모진 세월의 유일한 대가였습니다. 그 집을 나오던 날 나는 그 잠긴 방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방은 끝내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안에 잠든 사연이 무엇이었든 이제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는 대문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그 부인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편안하시기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들을 했습니다. 늙은 부부 사이의 일이라며 그저 안타깝게 여기고 넘어갔지요. 누구도 그 집의 닫힌 방문 뒤를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라졌던 그 부인의 일도, 박종배가 떠난 그 밤의 일도 모두 시간 속에 그렇게 묻혀갔습니다. 나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아들 민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나를 반기지 않았지만 민수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다고. 그 한마디에 나는 그 집 대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운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벌써 20해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80을 넘긴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빚이라는 것은 사람을 절벽으로 내몰고 그 절벽 끝에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요. 내가 그때 그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집 한 칸을 잃고 길에 나앉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캄캄한 우물 속에서 몇 해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겨울밤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품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절박한 순간을 만납니다. 그럴 때 누군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이 구원의 손인지 올가미인지 분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사람의 존엄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에는 발을 들이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빚을 갚는 일이 아니라 평생 갚지 못할 더 큰 빚을 지는 일이니까요. 오늘 밤도 나는 가끔 그 부인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곱고 참했다는, 끝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그 부인 말입니다. 나는 그분 대신 살아남아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의 책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 내미는 손이 너무 달콤하거든 한 번쯤 그 손의 무게를 의심해 보시기를. 세상에 공짜로 갚아주는 빚은 없으니까요.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영상을 꼭 눌러보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보다 더 깊고 더 서늘한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실 겁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 이혼 한 달 뒤 매일 밤 우리 집 대문 앞에 찾아오던 전 남편.
그가 거기 서 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된 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50년을 한 집에서 산 사람과 갈라선 지 꼭 한 달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저는 막 자리에 누워 이불을 끌어당기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쪽에서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도 아니고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그런 무거운 기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려니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작은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밤도 또 그 다음 날 밤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척이 대문 앞에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대문 틈에 눈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50년을 한 이불 밑에서 함께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전, 제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어 남남이 된 그 사람,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문 쪽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없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화가 치밀다가 또 무섭다가 어느 순간에는 까닭 모를 서글픔이 가슴 밑바닥에서 차올랐습니다. 헤어진 마누라 집 앞에 매일 밤 찾아와 저렇게 서 있다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슨 할 말이 남은 걸까? 아니면 무슨 원망이라도 품은 걸까? 그 밤, 저는 50년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천천히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그 사람을 50년 동안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문 앞 그림자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된 날, 제가 왜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지, 잠시 뒤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무뚝뚝하기만 한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한 줄 적어주세요. 그 침묵이 정말 무관심인지 아니면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는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실 겁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로 78이 되었습니다. 27에 시집을 가서 77에 도장을 찍었으니 꼬박 50년을 그 사람과 살았습니다. 남편 이름은 박상철, 저보다 4살 위였습니다. 젊어서는 시골 정미소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읍내에서 자그마한 방앗간을 하며 우리 식구를 먹여 살렸습니다. 자식은 둘을 두었습니다. 큰딸 영숙이와 한참 늦게 본 아들 재호. 남편은 평생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혼인하던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혼자 마당에 나가 한참을 쪼그려 앉아 있다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게 늘 답답했습니다. 옆집 부부는 다투더라도 큰 소리로 싸우고 화해할 때는 또 그만큼 깔깔 웃는데 우리 집 안방에는 늘 절강 같은 정막만 흘렀으니까요. 혼인하고 첫 해 우리는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부엌이 따로 없어 마당 한쪽에 아궁이를 놓고 밥을 지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트도록 찬물에 쌀을 잃었고 그 사람은 동트기 전에 일을 나가 캄캄해져서야 돌아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 가난이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운했던 것은 그 사람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오늘 욕봤소. 그 한마디면 됐을 텐데 그 사람은 밥상 앞에 앉아 그저 묵묵히 수저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새벽이면 저를 깨워 아침을 짓게 하셨고 조금이라도 손이 더디면 부직갱이로 솥뚜껑을 두드리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막내로 곱게 자란 딸이었는데 시집을 오고 나서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한겨울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 보면 손가락이 빨갛게 얼어 감각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시집간 딸은 함부로 친정 문턱을 넘는 게 아니라던 그 시절이었으니 그저 혼자 사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호되게 꾸중을 듣고 마당에서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없이 다가오더니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두툼한 털목도리였습니다. 읍내장에서 사왔는지 아직 새것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고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목도리를 두른 채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목은 따뜻해졌는데 이상하게 가슴은 더 시렸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될 것을 그 사람은 그것조차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시절 저는 새벽마다 우물가에 나가 물을 길었습니다. 두레박을 끌어올리다 보면 손이 고봐 두레박줄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물가에 나가보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 사람이 일을 나가기 전 캄캄한 새벽에 미리 물을 길어 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추운 새벽에 우물가에서 고생할까 봐서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내가 물 길어 놨소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가 모르게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름이면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마철에 부엌 아궁이에 불이 잘 붙지 않아 제가 매캐한 연기에 눈물을 쏟으며 애를 먹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른 장작이 처마 밑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비를 맞지 않도록 가마니까지 덮어서요. 그 사람이 일 나가기 전 새벽에 혹은 일 마치고 돌아온 늦은 밤에 미리 패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 그 따뜻함을 따뜻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말이 없으니 그 마음이 제 가슴까지 닿지 못했던 거지요. 그 사람의 손을 처음 제대로 들여다본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손바닥이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젊어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막일이며 집 나르는 일이며 식구를 먹여 살리느라 그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이 아끼던 만년필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장인어른께 받은 그 사람이 유일하게 귀하게 여기던 물건이었지요. 어디 갔느냐 물으니 그저 어디 뒀는지 모르겠소 하더군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달 쌀값이 모자라 그 만년필을 읍내 전당포에 맡겼던 것을요. 그러고도 그 사람은 저에게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던 날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지만 끝내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난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이 뒷마당에서 혼자 어깨를 들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가가 등을 쓸어주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부끄러워할까봐 저는 그만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때 모르는 척 돌아선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순간을 제가 또 그렇게 흘려보낸 거니까요. 영숙이를 낳던 날도 그랬습니다. 진통이 이틀이나 갔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 복도를 밤새 서성였다고 나중에 간호사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안겨주자 그 사람은 그저 아이의 작은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는데 그 사람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마당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쁨도 슬픔도 다 혼자 삼키는 사람이구나. 나하고는 영영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제 호를 낳은 것은 마흔이 가까워서였습니다. 늦둥이라 더 애틋했지만 그만큼 키우는 일은 고됐습니다. 그 사람은 방앗간을 열고부터 더 말수가 줄었습니다. 장사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래도 그 속을 저에게 한 번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외상값을 떼이고 들어온 날도, 거래처에서 험한 소리를 듣고 온 날도 그 사람은 그저 쇳마루 끝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 있느냐고 물으면 아무 일 없소. 그 한마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방앗간을 하던 그 시절 우리는 참 많이도 부딪혔습니다. 아니, 부딪혔다기보다 제가 혼자 속을 끓였다는 게 맞겠지요. 가게 사정이 어떤지, 빚은 없는지, 이번 달 살림은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저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안 살림을 책임진 안 사람으로서 저는 늘 깜깜한 어둠 속을 더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걸 혼자 정하고
저에게는 그저 결과만 툭 던져 놓았습니다. 한 번은 가게 보증금을 빼서 어디다 썼는지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동생이 사업이 기울어 손을 벌렸고 그 사람이 말없이 돈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크게 서운했습니다. 시동생을 도운 건 고마운 일이지만 어째서 저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었을까? 마치 저는 이 집 살림에서 아무 발언권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런 식으로 좋은 일도 저를 빼놓고 혼자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은 베푸는 데는 후하고 나누는 데는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가족을 지키는 것도 다 혼자 짊어지려 했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법을 그 사람은 끝내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 그런데 그 방식이 받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를 그 사람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 앞에서 늘 혼자였습니다. 옆집 분옥이네는 부부가 마주 앉아 콩이며 파치며 까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집 마루에는 늘 정막만 감돌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빈 방을 채우고 그 사람과 저는 같은 방에 앉아서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정막이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차라리 한바탕 다투기라도 하면 그 끝에 화해라도 할 텐데 우리에게는 다툴 거리조차 없었습니다. 다투려면 말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은 말이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라디오는 제가 적막한 집 안에서 그나마 마음을 붙이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직거리며 소리가 끊기자 저는 어찌나 서운하던지요. 그런데 며칠 뒤 그 라디오가 멀쩡하게 고쳐져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읍내 전파상에 들고 가 고쳐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그 사람에게서 라디오 고쳐왔소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느 날 아침 켜보니 소리가 나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을 숨기지 못해 안달일까? 생색 한 번 내면 어디가 덧나나. 그때는 그것이 그토록 답답했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천성이었습니다.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누구보다 빨랐지만 그 마음을 말로 옮기는 데는 평생 서툴렀던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 사람에게는 모두 입에 담기 쑥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말 대신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제 마음까지 닿으려면 결국 한마디 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한마디가 없으니 저는 평생 그 사람 곁에서도 추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견뎠습니다. 자식들 보고 살았고 늙으면 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로 살았습니다. 환갑잔치 때 자식들이 차려준 상 앞에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사람들 앞이라 쑥스러웠는지 금세 놓아버렸지만 저는 그 짧은 온기를 오래도록 마음에 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표현을 못할 뿐 속으로는 나를 아끼는지도 모른다고 그 작은 온기 하나에 기대어 저는 또 몇 해를 견뎠습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을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무뚝뚝해도 속정이 깊은 사람이라고 표현이 서툰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침묵이 점점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저는 그 사람 속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방에서 잠들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특히 칠순이 가까워지면서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밤마다 어디론가 나갔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으면 그저 바람 쐬고 왔다, 친구 만나고 왔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네가 매일 밤 무슨 바람을 쐬고 무슨 친구를 그렇게 만난단 말입니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통장에 돈이 조금씩 비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한 푼이라도 아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도 없이 적금을 깨고 땅 문서를 어디다 맡겼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따져 물으면 그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마당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등 뒤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나가는 발걸음, 사라지는 돈, 그리고 점점 더 두꺼워지는 침묵. 이 세 가지가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닐까? 늙음하게 마음이 딴 데로 간 게 아닐까? 한번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그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는 박영감이 읍내 어느 가게를 자주 드나든다더라. 누구는 밤마다 어떤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더라. 그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50년을 바쳐 일군 가정이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우습게 되는 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입을 가리고 소곤거렸습니다.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말던 아주머니들이 제가 들어서자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이, 그 동정 어린 눈빛이 저는 차라리 욕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평생 점잖다고 소문난 박영감이 늙음하게 마음을 딴 데 줬다더라. 그 마누라가 불쌍하다더라. 그런 말들이 제 등 뒤에서 떠도는 것을 저는 모르는 척 살아야 했습니다. 한 번은 큰딸 영숙이가 친정에 다니러 왔다가 그 소문을 듣고 와서는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그런 거야?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저는 차마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으로 남편의 허물을 자식에게 옮기는 것이 어미로서 차마 못할 짓 같았으니까요. 그저 다 헛소문이다.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둘러댔지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그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대문이 열리지 않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게 아닐까 걱정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어느 여자 집에 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녘에 그 사람이 지친 얼굴로 들어오면 저는 자는 척 돌아 누웠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 대답이 무서워서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사람의 점퍼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영수증 같았는데 글씨가 번져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느 가게 계산서이거나 누구에게 사준 선물의 영수증일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한번 의심에 사로잡히니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천마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사람 앞에 내던지며 따졌습니다. 그 사람은 종이를 주워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제게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대답으로 들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영수증이 무엇이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새벽에 일하고 받은 품댁의 기록이었거나 아들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은 흔적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결국 진실까지 가려버리는 법입니다. 저는 몇 번이고 그 사람에게 매달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차라리 말을 하라고, 이렇게 살 거면 무엇 때문에 50년을 함께 견뎠느냐고요. 그때마다 그 사람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한 것 같았는데 그 입은 끝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저를 향한 가장 모진 대답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다툰 것은 그 사람이 적금 통장을 몰래 해약한 것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 적금은 우리가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자고 제가 10년을 꼬박 부어온 돈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푼도 없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그만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썼느냐고, 그 사람한테 갖다 바쳤느냐고, 저는 평생 한 적 없는 험한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말을 다 듣고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오, 다 내 잘못이오.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미안하오가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 왜 미안한지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니 그건 사과가 아니라 회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사람과 더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평생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사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갈라서는 게 낫겠다고요.
자식들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영숙이는 길길이 뛰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남들이 다 흉봐. 그냥 참고 살아. 저는 그 말이 야속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또 참으라니. 영숙이는 며느리 입장에서 친정 부모가 갈라서면 자기 시댁에 면이 안 선다는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또 우리네 사는 모습이지요. 한 사람의 아픔보다 남들 눈이 더 무서운 그런 세상 말입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77 나이에 황혼 이혼이라는 것을 하기로요. 자식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큰딸 영숙이는 이 나이에 무슨 망신이냐며 울었고 아들 재호는 아버지를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호는 제 앞에서 자꾸 말끝을 흐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한 번은 재호가 술에 취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붙잡고 엄마, 아버지 미워하지 마요. 제발 미워하지 마요. 하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술주정이려니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한 짓을 알면 너도 그런 말 못한다 하고 쏘아붙였더니 재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굽은 등이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무거운 비밀을 지고 있었던 건지요.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저도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며 50년 세월을 곱씹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 닫은 사람과 갈라선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끝없는 침묵이 저를 더는 못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미워서 헤어지는 거라면 덜 서러웠을 텐데 사랑했던 사람을 영문도 모른 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러 가던 날, 저는 버스 안에서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처음 선을 보던 날도 꼭 이런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그 수줍던 청년이 어쩌다 평생 말 한마디 없는 노인이 되었을까?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남남이 되기로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버스 차창에 비친 제 얼굴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50년을 함께 늙어온 그 얼굴이 그날따라 유난히 야위어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은 샘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마음고생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장을 찍고 나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동안 욕 많았소. 그게 다였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말이 고작 그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야속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저 사람과는 정말 남남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요. 그렇게 시작된 혼자만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적막했습니다. 평생 미운 소리 한 번, 따뜻한 소리 한 번 없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그 사람이 없으니 집안이 텅 빈 듯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두 사람분 밥을 짓다가 아차 싶어 한 그릇을 도로 비워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녁이면 라디오를 틀어놓고도 그 소리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막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 줄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정막 속에서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마당에 비가 오면 그 사람이 처마 밑에 장작을 들여놓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무거운 배추를 말없이 날라주던 그 구분 등이 생각났습니다. 미워서 헤어진 사람인데 왜 자꾸 좋았던 기억만 떠오르는지 저 자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모를 일이었습니다. 가끔은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조금만 더 참아볼 걸 그랬나. 그러다가도 그 사람의 그 지긋지긋한 침묵을 떠올리면 다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잘한 일이야. 평생 벽 보고 사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지. 저는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달을 빈집에서 혼자 견뎌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그 정막은 더 사무쳤습니다. 영숙이도 재호도 제 눈치를 보느라 선뜻 친정에 오겠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부모가 갈라섰으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자식들도 난감했겠지요.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송편을 빚다가 문득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 무뚝뚝한 사람도 명절이면 혼자 쓸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미운 마음 한구석에 안쓰러움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밤 제 대문 앞에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 그런데 끝이라고 믿었던 그 자리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헤어진 지 한 달, 그 사람이 매일 밤 제 대문 앞에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며칠은 모른 척 했습니다. 무서워서 문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행여 무슨 험한 일이라도 벌어지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저 대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10분, 어떤 날은 30분. 그렇게 가만히 서 있다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대문을 열면 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좋아하는 시루떡 한 접시, 어떤 날은 따뜻한 두유 두 팩, 또 어떤 날은 제가 겨우내 고치지 못해 덜컹거리던 대문 경첩이 누군가의 손에 단단히 조여져 있었습니다. 기름칠까지 되어 있어서 그날부터 대문은 소리 하나 없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던 낙엽이 어느새 말끔히 쓸려 있었고 겨우내 얼어 터질까 걱정이던 수도 파이프에는 헌 옷가지가 칭칭 동여매어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에 놓아둔 항아리 뚜껑이 바람에 깨질까봐 그 위에 벽돌까지 가지런히 얹어놓은 것을 보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잠든 깊은 밤에 소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의 손길인 줄도 몰랐습니다. 혹시 동네 누가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창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희끄무레한 새벽빛 속에서 그 사람이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깨진 항아리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요. 등이 구불대로 굽어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문을 열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커튼 뒤에 숨어 그 사람이 일을 마치고 절뚝거리며 대문을 나설 때까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평생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해주던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야 이렇게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너무 얄미웠습니다. 차라리 진작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다녀간 다음 날 아침이면 저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적막하고 추웠는데 누군가 밤새 제 집을 돌보고 갔다고 생각하니 그 적막이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이혼까지 해놓고 이게 무슨 미련인가.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혼한 박영감이 매일 밤 옛집을 찾아온다더라. 저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더라. 어떤 사람은 제게 와서 무섭지 않으냐고 관청에 알리기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헤어진 남편이 매일 밤 집 앞에 와 있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오지 않는 밤이면 더 불안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그 사람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빗속에 이른 넘은 노인이 설마 나오겠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정 무렵 또 그 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으며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마 밑으로 조금만 들어오면 비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그러지도 않고 그저 빗속에 서서 제 집 창문의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우산 하나 들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커튼을 꾹 쥐고 그 사람이 흠뻑 젖은 채 돌아설 때까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비 오던 밤이 두고두고 가슴에 사무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그 사람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기다리고
원망하면서도 그 기척을 살피고 그 사람이 와 있는 밤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고 오지 않는 밤이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잠을 설쳤습니다. 헤어진 남편을 두고 이런 마음을 품는 제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그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미움 하나로 단번에 지워질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어느 밤 저는 작정하고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우리는 끝났다고. 도대체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러는 거냐고요. 이러는 거냐고. 그 사람은 제 호통을 다 듣고도 그저 슬프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한마디, 미안하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 조금만 참아주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멀어지는 그 사람의 그림자가 어찌나 작고 야위었던지요. 50년 전 저와 처음 혼례를 올리던 날에 그 훤칠하던 청년은 어디로 가고 저렇게 등이 굽은 노인만 남았는가 싶어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문을 닫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안 남았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그날 밤 저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예감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며칠 뒤 아들 재호가 저를 찾아오면서였습니다. 재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울면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저는 제 평생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밤마다 사라졌는지, 왜 그 많던 돈이 비어갔는지, 왜 끝끝내 입을 다물었는지, 그 모든 의문의 답이 아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3년 전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재호는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답니다. 그런데 동업하던 친구가 회사 돈을 들고 자취를 감춰버렸고 그 빚이 고스란히 재호에게 남았습니다. 그것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만큼 큰 액수였습니다. 빚쟁이들이 재호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어린 손주가 보는 앞에서 험한 말이 오갔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도망치다시피 했답니다. 재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그 지경이 되도록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남편을 의심하고만 있었던 겁니다. 재호는 차마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질까 봐서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만, 박상철에게만 몰래 털어놓았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딱 한마디를 했답니다.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이건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재호는 그때 아버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평생 흔들림 없던 그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고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걱정 마라. 아비가 있지 않으냐.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자기 한 몸 가누기도 힘든 나이에 평생 갚지도 못할 빚을 떠안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그 사람이 밤마다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 이른이 넘은 노인이 낮에는 방앗간을 보고 밤에는 남의 건물 청소를 하고 새벽에는 우유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아들의 빚을 갚는 데 보탰습니다. 적금을 깬 것도 땅 문서를 맡긴 것도 전부 그 빚 때문이었습니다. 재호는 한 번은 새벽에 아버지를 몰래 뒤따라가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었답니다. 아버지는 읍내의 어느 큰 건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고는 양동이와 걸레를 들고 그 넓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닦아 내려가더랍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재호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건물 모퉁이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리 죽여 울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아버지가 폐지를 줍는 것을 보았답니다.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가파른 언덕을 끙끙대며 올라가는 그 뒷모습을 한때는 동네에서 점잖은 방앗간 주인으로 통하던 사람이 자식의 빚 앞에서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았던 겁니다. 재호가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답니다.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 너는 그저 마음 단단히 먹고 다시 일어설 생각만 해라. 재호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오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답니다. 손목을 접질리고 무릎이 까졌는데도 아버지는 병원에 가지 않았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요. 그저 약국에서 파스 몇 장 사다 붙이고는 다음날 또 그 다친 몸으로 일을 나갔답니다. 재호가 울면서 말렸지만 아버지는 이까짓 거 괜찮다. 내 빚이 더 급하다 하고는 절뚝거리며 또 새벽길을 나섰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그 빙판길을 절뚝이며 걷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눈앞에 선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재호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네 엄마한테는 끝까지 모르게 해라. 네 엄마가 알면 분명 자기가 적금이라도 깨서 보태려 들 거다. 그러면 안 된다. 네 엄마 노후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병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제 늙은 뒷날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뚝뚝하던 사람이 속으로는 그렇게 저를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 사람을 의심하고 또 미워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의심하던 그 밤들에 그 사람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남의 건물 계단을 닦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부끄러워하던 그 시간에 그 사람은 아들을 살리겠다고 늙은 등을 굽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수증, 제가 어느 가게 계산서인 줄 알고 내던졌던 그 종이 쪼가리. 제호 말로는 아버지가 빚을 갚을 때마다 받아둔 입금 영수증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모아 빚이 얼마나 줄었는지 매일 밤 확인했던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의심의 증거라고 단정하며 그 사람 얼굴에 내던지던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하려면 모든 것을 말해야 했고, 그러면 제가 알게 될 테니까요. 재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네 엄마는 평생 고생만 했으니 이런 짐까지 지게 할 수는 없다고. 차라리 나를 나쁜 사람으로 알고 미워하는 게 아들 걱정으로 밤잠 못 자는 것보다 낫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적금은? 통장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것도 다 제 빚 갚는데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땅까지 파시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어요. 그 땅마저 없으면 엄마가 나중에 어떻게 사시느냐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난게라만다고 였보. 제가 그토록 아끼던 그 적금이 사실은 제 아들과 손주를 살린 돈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그토록 원망했던 그 침묵이 사실은 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니. 제가 딴 마음이라고 의심했던 그 밤들이 사실은 자식을 위한 희생이었다니. 저는 50년을 같이 살고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재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럼 네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느냐고. 왜 매일 밤 우리 집 앞에 와 있는 거냐고. 재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에서도 이제 손 쓸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엄마 집 앞을 지키고 싶어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을 마냥 훌륭한 남편이었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은 분명히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외롭게 만든 벽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만, 단 한마디만 저에게 털어놓았더라면 우리는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함께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함께 늙은 등을 굽힐 수 있었을 겁니다. 재호가 돌아간 뒤 저는 텅 빈 방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소용돌이쳤습니다. 그 사람이 그토록 큰 짐을 혼자 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못 믿었을까? 왜 나를 그렇게 약한 사람 취급했을까? 내가 무슨 유리그릇이라고, 진실 하나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인가? 50년을 같이 산 부부 사이에 그렇게 큰 비밀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같은 밥상에 마주 앉으면서 어떻게 그 무거운 것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저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그 보호가 결국 우리 부부를 갈라놓았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리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어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사람이 자란 시대를, 그 사람이 배운 사내의 도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약한 소리 하면 안 된다. 가장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 힘든 건 혼자 삼켜야 한다. 그런 무거운 짐을 평생 어깨에 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도 그 짐을 내려놓는 법을 끝내 몰랐던 거지요.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이자 동시에 그 사람의 한계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호한다고 믿었겠지요. 그런데 그 보호가 결국은 저를 가장 깊이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부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만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무거운 것을 같이 드는 사이가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 무거운 것을 혼자 들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저를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밀어내버린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곧장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재호가 일러준 주소는 읍내 외곽의 허름한 단칸방이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집을 저에게 다 넘겨주고 자기는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방 안에는 약봉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차가운 방바닥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방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큼 좁았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거뭇거뭇 피어 있었고 창문 하나 제대로 없어 한낮에도 어두컴컴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50년을 함께 산 그 따뜻한 집을 저에게 다 내어주고 정작 자기는 이런 곳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 한 구석에는 낡은 밥솥 하나와 반쯤 비운 미음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발을 옮기지 못하고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좁고 추운 방에서 그 사람은 매일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픈 몸을 이끌고 제 집까지 그 먼 길을 걸어와 대문 앞을 지키고는 다시 이 어두운 방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고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벽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제호 돌잔치 때 찍은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저와 젊은 그 사람과 어린 영숙이와 갓난쟁이 제호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사람은 그 사진을 머리맡에 붙여두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사진 모서리가 닳고 닳아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법원에서 봤던 그 야윈 얼굴이 마음고생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며칠 안 남았다던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큰 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 아들의 빚을 갚고 또 매일 밤 제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병이 깊어진 것을 안 것은 빚을 거의 다 갚아갈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제오 말로는 의사가 진작 치료를 시작했어야 한다고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혀를 찼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몸이 아픈 것을 알면서도 병원비가 아까워 그 돈마저 아들 빚에 보탰던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자식을, 자식보다 또 저를 먼저 생각한 그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 곁에 주저앉아 그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떠 저를 보더니 힘없이 웃었습니다. 왜 왔소? 이제 와서 뭐 하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차가운 손을 제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소리 없이 울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저는 겨우 입을 뗐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같이 고생했을 텐데. 왜 혼자 다 짊어지고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더니 가만히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평생 일만 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손바닥에 박인 굳은 살, 새벽 추위에 터지고 갈라진 자국들. 저는
그 손을 제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50년을 같이 살면서 이 손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새삼 사무치게 미안했습니다. 이 손이 우리 식구를 먹여 살렸고, 이 손이 자식의 빚을 갚았고, 이 손이 한밤중에 제 집 대문을 고쳤던 겁니다. 여러분, 잠시 후 저는 그 사람의 입에서 5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그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는 제 물음에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짐을 지는 게 싫었소. 나는 평생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 못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당신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은 받아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고 나면 당신한테 빚 독촉이 갈까봐 무서웠소. 차라리 남남이 되어 있으면 당신만은 깨끗할 테니까. 그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서도 오직 저를 보호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의 가슴을 두드리며 원망했습니다. 바보같이 왜 혼자 다 짊어졌느냐고. 우리가 부부였는데 왜 그 무거운 것을 나누어 들 생각을 못했느냐고. 그 사람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 속에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단칸방에서 그 사람 곁을 지켰습니다. 50년을 같이 살았어도 그렇게 손을 꼭 잡고 밤을 새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혼 때 단칸방에서 살던 이야기, 첫 아이를 낳던 날, 병원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이야기, 평생 입이 무겁던 사람이 마지막이 다가오니 그제야 본물 터지듯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신혼 첫날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이불 한 채를 둘이 덮었는데 제가 추울까봐 밤새 이불을 제 쪽으로 밀어주느라 자기는 한숨도 못 잤다고요. 저는 그것을 50년이 지난 지금에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이 그저 잠귀가 어두워 잘 자는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따뜻하게 자도록 밤새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사랑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그 사람은 또 영숙이가 어릴 적 크게 앓던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들쳐업고 한밤중에 심리 길을 뛰어 읍내 병원까지 갔던 그날을요. 저는 그날 그 사람이 그저 묵묵히 아이를 업고 갔다고만 기억했는데 그 사람은 그날 너무 무섭고 떨려서 업은 아이가 행여 잘못될까 봐 속으로 울면서 뛰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 마음을 한마디도 안 했느냐고 물으니 그 사람은 그저 사내가 그런 걸 어찌 입에 담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배우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는 약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힘들어도 내색하면 안 된다고. 그 무겁고 어리석은 가르침이 결국 그 사람을 평생 외롭게 만들었고, 저까지 외롭게 만들었던 겁니다. 마음은 그렇게 넘치도록 깊으면서도 그 마음을 꺼내 보일 줄을 끝내 몰랐던 그 가여운 사람. 밤이 깊어갈수록 그 사람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자꾸 저에게 무언가를 당부했습니다. 장롱 두 번째 서랍에 통장을 넣어두었으니 꼭 챙기라고. 마당 장독대 밑에 비상금을 묻어두었으니 겨울나기에 보태라고. 재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너무 다그치지 말라고. 영숙이한테는 늙은 어미 너무 자주 오라마라 하지 말라고. 마지막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 숨까지 오직 남은 식구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평생 뭘 했어요? 그 사람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자식들 잘 사는 거 보는 게 그게 나를 위한 거였소. 저는 그 말에 더는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고 정작 자기 자신은 어디에도 없던 사람. 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주지 않던 그 손길이 그 마지막 밤에야 처음으로 제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울지 마오.
나는 당신 만나서 자식 둘 낳고 그만하면 잘 산 인생이요. 후회 없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압니다. 후회가 왜 없겠습니까? 다만 마지막까지 저를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겠지요.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그 사람은 잠시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50년 묵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젊었을 때 저에게 편지를 쓴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적은 편지를 그런데 붙이지는 못하고 늘 서랍 속에 넣어 두었다가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쑥스러워서 산에 닿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평생 받지 못한 그 편지들이 너무 아까워서 또 울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서로의 마음을 열었더라면 그 사람이 조금만 덜 미련하고 제가 조금만 더 그 사람을 믿었더라면 우리는 이 마지막 밤을 이렇게 슬프게 맞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저는 그 사람의 귀에 대고 평생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그렇게 의심해서, 당신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서, 그리고 고마워요. 우리 식구 지켜줘서. 그 사람은 눈을 감은 채로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야윈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우는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사람이 그렇게 마지막에야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 사람은 제 손을 잡은 채 아주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 사람은 제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 고마웠소. 그리고 사랑했소.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손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 저는 그 단칸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이 매일 밤 일하고 받은 품면이 한 줄 한 줄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의 맨 마지막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순자집 대문 앞에 다녀왔다.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 부디 나 없이도 잘 살기를.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그 사람의 지난 3년을 고스란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계단 청소로 3만 원을 벌었다. 빚이 조금 줄었다. 허리가 아파 약을 먹었다. 순자가 알면 걱정할 텐데 오늘 순자가 나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당연하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내서 미안하다. 글씨는 갈수록 흐려지고 비뚤어졌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손에 힘이 빠져가고 있었던 거지요. 어느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못 산다고 했다. 그래도 빚은 거의 다 갚았으니 다행이다. 이제 순자한테 집만 안 되면 된다. 저는 그 대목에서 더는 공책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 무서운 말을 그 사람은 이렇게 담담하게 오직 저와 자식 걱정으로만 적어 두었던 겁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두려움이나 서러움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또 어느 장에는 이혼하던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순자와 남남이 되었다. 이렇게 해야 내가 떠나도 순자한테 빚이 안 간다. 잘한 일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다. 그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그만 공책을 끌어안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사람도 아팠던 겁니다. 저만큼이나, 아니 저보다 더. 다만 그 아픔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이 작은 공책에만 몰래 적어두었던 거지요. 저는 그 공책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제가 잘 자고 있는지, 제 집에 불은 잘 들어오는지 그것만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을 의심하고 원망하던 그 모든 밤에 그 사람은 그저 제 창문의 불빛 하나에 안도하며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영숙이가 그 공책을 읽고는 오열했습니다. 엄마,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나는 아버지가 정말 딴 마음을 먹은 줄 알고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 흉까지 봤는데 영숙이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을 평생 오해하고 살았던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가족들이 가장 그 사람을 몰랐습니다. 재호는 아버지의 빚장부를 끌어안고 다시는 아버지 같은 미련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빈소를 찾은 동네 사람들은 박영감이 딴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자식 빚을 갚느라 그 고생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점잖던 사람을 함부로 입에 올린 것을 그제야 부끄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양지 바른 언덕에 모셨습니다. 평생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일하던 사람이니 가는 길만큼은 볕이 잘 드는 곳이기를 바랐습니다. 봉분의 흙을 덮으며 저는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 목까지 잘 살겠다고.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가족을 내가 잘 지키겠다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가끔 밤이 되면 대문 쪽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아무도 거기 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이 매일 밤 거기 서서 제 집의 불빛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그리고 제가 평생 오해했던 그 침묵이 사실은 가장 큰 목소리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랑마저도 배신으로 보이고 희생마저도 외면으로 보입니다. 저는 50년을 같이 산 사람을 마지막 한 달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평생 갚지 못할 빚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말없이 무뚝뚝하기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침묵을 너무 빨리 미움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 무뚝뚝한 등 뒤에 차마 말하지 못한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그 사람의 거친 손을 한번 가만히 잡아보세요. 그 손이 어떤 세월을 견뎌왔는지 한 번쯤 들여다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밤 일부러 거실불을 켜두고 잠을 잡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아직 어딘가에서 제 집을 바라보고 있다면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서요. 침묵으로 평생을 사랑한 그 사람에게 이제는 제가 불빛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었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이야기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슴 뭉클한 이야기이니 부디 놓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